조선 후기 한양 남문 장터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새벽부터 황혼까지 이어지는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는 온갖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리고 흥정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쌀과 보리를 파는 곡물상인들, 무명과 명주를 펼쳐놓은 포목상들, 그릇과 농기구를 늘어놓은 철물상들까지 세상의 모든 것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남문 장터였습니다. 그 장터의 동쪽 끝에는 수백 년은 좋게 묵은 거대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그늘은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쉼터가 되어 주었고, 추운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할아버지 나무라고 불렀는데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 장터를 지켜온 수호신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장터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기이한 사내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숙종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의 일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운초라 불렸는데 정작 본명이 무엇인지, 어느 고을에서 왔는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혹자는 그가 금강산 깊숙한 곳에서 돌을 닦던 도인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중국 산동성에서 온 이방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운초의 외모는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키는 보통 사람보다 한자 정도 크고 어깨는 널찍했지만 몸매는 날씬했습니다. 얼굴은 매우 수려했는데 마치 옥으로 깎아놓은 듯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코는 오뚝하고 입술은 붉어서 여인 못지않게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기운은 결코 여성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산중의 호랑이 같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의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눈은 깊고 검었는데 마치 깊은 산중의 맑은 샘물 같으면서도 때로는 번개처럼 예리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눈을 마주보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들여다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 눈 속에서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입고 다니는 옷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늘 회색빛 도포를 입고 다녔는데 그 옷감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특이했습니다.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도포는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성게의 사람 같았습니다. 그 옷의 색깔도 신기했는데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때로는 은색으로 때로는 푸른색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반백이었지만 얼굴은 서른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그를 신비롭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분명 머리는 늙은 사람처럼 희었는데 얼굴은 젊어 보이니 과연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도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운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그러니까 옷이 정각이 되면 어김없이 큰 느티나무 아래에 나타나서 낡은 돗자리를 펴고 앉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 벌써 그 자리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 돗자리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지프로 엮은 돗자리 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된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금실로 수놓은 것 같기도 한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돗자리의 가장자리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수놓은 것인지 그려진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 돗자리 위에는 오직 5개의 작은 나무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패는 손바닥 크기 정도로
검은 멍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범상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만져보면 마치 옥처럼 매끄러웠고 냄새도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천년 묵은 멍나무라고 추측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폐에는 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때로는 금빛으로, 때로는 붉은빛으로 반짝이는 그 글자를 보면 사람들은 저절로 숨을 죽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글자 안에는 무수한 점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이 별자리 같기도 하고 새의 발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폐에는 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글자는 유독 붉은 빛이 강했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폐를 오래 바라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진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남녀들은 이 폐를 보면 이상한 충동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폐에는 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글자만큼은 다른 폐들과 달리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깊은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검은색이 절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폐에는 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글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깊은 파란색으로, 어떤 이에게는 보라색으로 보였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아예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폐에는 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글자는 항상 따뜻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폐를 고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 운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머니의 자장가 같기도 했습니다. 폐 하나를 고르시오. 그리고 손바닥을 내보이시오. 송금은 숨겨진 마음의 실타래이니 거짓으로는 속일 수 없사옵니다. 운초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엄숙하게, 어떤 때는 부드럽게, 또 어떤 때는 경고하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억양으로 말하든 그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터의 구경거리 정도로 여겨졌던 그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점괘가 기막히게 들어맞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통한 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운초를 찾아와서 자신의 잃어버린 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소는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사흘 전부터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운초는 그 농부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쪽으로 가시오. 큰 바위 3개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100걸음을 가면 작은 동굴이 있을 것이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농부가 그곳에 가보니 소가 동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통한 일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 부인이 운초를 찾아와서 자신의 남편이 장사를 떠났는데 연락이 끊어졌다고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운초는 그 부인의 손을 보더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의 남편은 무사옵니다. 하지만 큰 물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니다. 사흘 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흘 후에 그 부인의 남편이 돌아왔는데 한강에서 배가 고장나서 며칠 동안 발이 묶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가 패를 고른 사람의 깊숙한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시선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점괘는 항상 정확했고 그가 주는 조언은 언제나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초는
한양 남문 장터의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그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진 곳에는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진 그 집은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대청마루는 정갈하게 닦여 있었고 벽에는 조그만 매화 그림이 걸려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해지게 했습니다. 그 집의 뒷뜰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의 물은 한양에서 가장 맑고 차가운 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물로 끓인 국밥은 맛이 특별했고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자꾸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곳의 주모는 소양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김소양이었는데 나이는 25 남짓으로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또래보다 훨씬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걀형으로 단정했고 눈은 큰 편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입술은 작고 붉었지만 자주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맑고 고왔지만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양의 키는 여인치고는 조금 큰 편이었고 몸매는 날씬했지만 적당한 곡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의 모습은 마치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고 웃을 때는 복숭아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웃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소양은 본래 안동 김씨 가문의 규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김정수라는 분으로 한때 한양에서 이조 참판을 지낸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소양은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웠고 시와 서예에도 능했습니다. 거문고와 가야금도 잘 탔고 자수와 바느질도 뛰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규수 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양이 21살이 되던 해 집안에 큰 병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론과 소론 사이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는데 소양의 아버지는 소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론이 세력을 잡게 되면서 소론 계열의 많은 관리들이 탄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양의 아버지도 그 와중에 탄핵을 받아 관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축제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 모함이었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양의 어머니는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하고 남편이 유배를 가게 되자 그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의원들이 와서 진맥을 해보았지만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반년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양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제주도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배 중인 몸이라 장례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유배지에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소양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친척들은 정치적 연루를 두려워해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한때는 비단옷을 입고 기둥서방을 부리며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의지할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의 유모였던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소양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던 분이었는데 김씨 가문이 몰락한 후에도 소양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소양을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와서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역시 가난한 살림이라 소양을 오래 돌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양은 결국 홀로 서기로 결심하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국밥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란 그녀에게 장사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솜씨와 타고난 성실함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전의 부드러움을 잃고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가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은
한양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소양에게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혼자 남은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의지할 사람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종일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지친 소양이 가게 앞에서 젖은 목덜미에 맺힌 땀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무더워서 저고리가 등에 달라붙을 정도였고 목덜미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소양은 손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으며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장터에서는 하나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던 소양은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 느티나무 아래에서 관상가 운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른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욕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마치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소양은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묘한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시선 속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양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운초의 눈빛이 떠올랐고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토록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소양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운초를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한 그녀는 깨끗한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채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운초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던 소양이 관상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패 하나를 고르시오. 운초의 말에 소양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개의 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고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인생의 갈림길에 선 사람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집어든 패는 음이라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운초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양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찔한 느낌을 주었고 마치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손금을 보니 여인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서려 있구려. 운초의 낮은 목소리가 소양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소양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몰락의 아픔, 그리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야말로 이 밤을 밝힐 등불이 될 것이옵니다. 운초의 말에 소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이 신비로운 사내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네, 그대의 속 깊은 한이 곧 새로운 인연으로 바뀔 것이니 마음을 굳게 닫지 마시오. 달이 차면 기울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법이니 절망하지 마시오. 그날 밤 소양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고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운초였는데 그는 평소에 회색 도포를 벗어던진 채 흰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의 몸은 마치 옥처럼 하얗고 아름다웠습니다. 운초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마치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가까이 올 때마다 소양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운초가 그녀의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양도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난 소양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자꾸만 운초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하지요. 며칠 후 장터에는 또 다른 손님이 운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진이라 불리는 사내로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국에 지점을 둔 거대한 상단을 운영했고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진은 29의 나이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각이 진 남성적인 얼굴이었고 눈은 크고 시원시원했습니다. 평소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는 그의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고 눈빛도 예전의 당당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몰락의 시작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맡겼던 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상인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거액의 성금을 받고 물건을 대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손실만으로도 상당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상인과 연결된 다른 거래들도 모두 허위로 드러나면서 상단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진의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고 채권자들이 몰려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종가의 한옥도 조상 대대로 모아온 골동품들도 심지어 어머니의 패물까지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진에게 남은 것은 병든 어머니와 작은 월세집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하인을 부리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품격 있는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옷은 초라해졌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양반집 도련님의 품격이 배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진은 며칠 동안 운초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점괘가 정확하다는 이야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운초 앞에 선 도진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한때는 비단옷을 입고 다녔던 그가 이제는 해진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낡아서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관상가님, 제 앞날을 점쳐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사옵니다. 도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지난 몇 달간 겪어온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초는 그를 조용히 바라본 후 평소보다 더욱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패를 고르시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운초의 말에 도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재물이 아니옵니다. 마음의 평안과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참된 부라 할 수 있지요. 그대는 지금까지 잘못된 부를 추구해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오. 도진은 운초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오직 돈과 재물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망설임 끝에 고른 패는 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가장 불길한 패를 골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초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이라 하여 나쁜 것만은 아니옵니다. 진정으로 잃어야 할 것을 잃어야 진짜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지요. 운초는 도진의 손을 잡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금은 복잡했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얽혀 있었고 어떤 선은 끊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초는 그 손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진정한 마음을 잃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돈과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정작 소중한 것들은 놓쳐왔습니다. 도진은 운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업에만 매달려 있었고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들은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을 따라가시오. 그 여인이 밤중에 젖은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보거든 주저하지 말고 두 손으로 그녀의 등을 감싸 안으시오. 그 순간 그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옵니다. 운초의 말은 구체적이었지만 동시에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도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도지는 우연히 소양의 국밥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밤이 깊어 가게 문은 닫혀 있었지만 뒷마당에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터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간 도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양이 우물가에서 긴 머리를 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어깨선이 드러나 있었고 물에 젖은 머리칼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양은 물로 머리를 헹구며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은 소양은 마당 한편으로 가서 젖은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털어내는 모습, 가끔씩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울들, 그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저고리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운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의 등을 감싸 안으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때야 비로소 운초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지는 용기를 내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결연했습니다. 소양이 놀라서 돌아보려는 순간 그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의 외로움이 제 마음에도 느껴져서 그만 제가 감히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 또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양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고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혼자였던 터라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저는 소양이라고 합니다. 도련님은 어찌 이런 곳에? 소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한때 큰 상단의 도련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옵니다. 이제는 그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진의 말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속에서 소양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쯤 나를 품어주오. 이 물기마저 안아주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소양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진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욱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슬픔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그날 밤 운초의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한옥 대문채에는 홍씨라 불리는 부유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은 미음자 형태의 큰 한옥으로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별당까지 갖춘 제법 규모가 큰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100년도 넘은 느티나무가 있었고 연못에는 붉은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나이 40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생전에 약재상을 하며 큰 돈을 벌었고 전국 각지에 약재를 공급하는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삼과 녹용 같은 귀한 약재 거래에서 큰 이익을 얻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홍 씨는
그 사업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원래 총명한 여인이었고 남편 생전에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홍 씨의 외모는 나이에 비해 매우 젊어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지만 몸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얼굴은 둥글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은 큰 편이었는데 평소에는 온순해 보였지만 가끔씩 번뜩이는 날카로운 빛을 보이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품이 있는 양반댁 마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꽤나 탐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젊고 건장한 남자들을 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홍 씨는 종종 젊은 하인들을 들이곤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하인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은밀한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쉽게 실증을 냈고 새로운 자극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홍 씨도 운초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점괘가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미래, 운세를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이나 재산 증식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날 홍 씨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섰습니다. 분홍빛 치마에 노란 저고리 그리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았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옥팔찌를 찼습니다. 분명 무언가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홍 씨는 운초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서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을 터였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관상가님, 제 운명을 점쳐주시옵소서. 홍 씨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초는 그녀를 보자마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녀에게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패를 고르시오. 운초의 말에 홍 씨는 5개의 패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색이라고 새겨진 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약간 술렁거렸습니다. 운초는 그 패를 보자마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님, 이 패는 참으로 위험하옵니다. 위험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홍 씨는 웃음을 머금으며 묻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도발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운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송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몸이 꽂히면 벌이 몰려들고 꿀이 달면 달수록 독을 부르는 법이옵니다. 마님의 욕망이 화를 부를 것 같다옵니다. 운초의 경고는 진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오히려 더욱 흥미로워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허면 그 욕망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홍 씨의 말에는 분명한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초를 유혹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초는 그런 그녀의 시도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홍 씨는 정말로 젊은 하인 하나를 새로 들였습니다. 그 하인은 25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였는데 이름은 석주라 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도 제법 준수했습니다. 일도 잘했고 말도 공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석주는 겉으로는 성실한 하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양 일대를 떠돌며 부유한 집을 털어온 도둑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홍신의 집의 재산을 노리고 하인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처음에는 그저 하인으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건장한 몸매와 준수한 외모를 보며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힘든 일을 할 때 땀에 젖은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홍 씨는 석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에게는 주지 않는 특별한 음식을 주기도 하고 좋은 옷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그를 안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석주야, 이리 와서 내 어깨를 좀 주물러다오.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어깨가 아프구나. 홍 씨는 석주를 부르며 자신의 어깨를 내보였습니다. 저고리의 깃을
조금 늘어뜨려 하얀 목덜미와 어깨선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석주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홍 씨는 석주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석주 역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홍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본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홍 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녀를 해치우고 재물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 씨가 석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홍 씨는 석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석주야, 나는 내가 좋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구나. 홍 씨는 석주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석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뜨거운 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주가 갑자기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더니 홍 씨의 목에 겨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칼의 손잡이에는 붉은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마님, 죄송하옵니다. 저는 원래 도둑패의 일원이었사옵니다. 마님 댁의 재물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옵니다. 홍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운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홍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냉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주가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밖에서 갑자기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포도청 포졸이다. 도둑놈들아, 모두 나와라. 석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칼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집 밖은 포졸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석주는 붙잡혔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운초가 미리 관아에 이 사실을 알려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 일 이후로 크게 뉘우쳤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운초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운초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자 이번에는 궁중에서도 그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영군이라 불리는 젊은 훈련대장이 그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영군은 28배 나이에 무예가 뛰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최근 궁중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몇몇 신하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궁녀들 사이에서도 묘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영군은 변복을 하고 몰래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평소의 관복 대신 평범한 선비의 옷을 입고 갓도 쓰지 않은 채 머리에는 망것만 두르고 나섰습니다.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지만 운초는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서 달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관상가님, 나라의 운명을 점쳐주시옵소서. 우영군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닌 국가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초는 그를 보자마자 그의 정체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비록 변복을 했지만 그의 범상치 않은 기품과 무인다운 기상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군께서는 멀리서 수고하셨사옵니다. 패를 고르시오. 운초가 그를 장군이라 부르자 우영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운초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우영군이 고른 패는 명이었습니다. 운초는 그의 송금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군, 세 자루의 칼이 그대의 등을 겨누고 있사옵니다. 그중 하나는 붉은 치마 아래 숨겨져 있사옵니다. 붉은 치마라. 설마 궁녀 중에? 우영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궁녀 중에 자신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조심하시옵소서. 가장 달콤한 꿀 속에 가장 독한 독이 숨어 있는 법이옵니다. 특히 여인의 눈물과 애교 뒤에 숨겨진 칼날을 조심하시옵소서. 며칠 후 우영군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궁녀 하나가 은밀한 만남을 제안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궁녀는 연하라 불리는 23살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적당하고 몸매가 아름다웠으며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고왔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은 매우 아름다웠는데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연하는 궁녀가 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우영군에게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가끔 우영군이 궁중을 순찰할 때 일부러 그의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수줍은 미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영군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규율상 궁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연하가 몰래 우영군에게 쪽지를 전해왔습니다. 장군님, 오늘 밤 자정에 후원의 연못가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영군은 그 쪽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운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과 그리움이 이겨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연못가에서 우영군을 기다리고 있던 연하는 그날 밤 특별히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달빛 아래에서 정말로 천상의 선녀 같았습니다. 장군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팅게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연하야,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 무슨 일이 그리 급한 것이냐? 장군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저는 장군님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연하는 얼굴을 붉히며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수줍은 모습은 우영군의 마음을 더욱 뒤흔들었습니다. 연하야, 나도 내가 좋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신분이 아니냐? 신분이 무엇이옵니까?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나요? 연하는 우영군에게 다가가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장군님, 오늘 밤만은 신분을 잊고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은밀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연하는 우영군을 궁궐 한쪽에 있는 빈 정각으로 안내했습니다. 정각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술상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군님, 오늘 밤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우영군은 문득 운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치마 아래 숨겨진 칼이라는 그 말이요. 우영군이 조심스럽게 연하의 치마자락을 살펴보자 정말로 그녀의 치마 안쪽에 작고 날카로운 비수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피했고 연하 역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고는 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장군님. 하지만 이것이 제가 맡은 임무입니다. 다행히 우영군은 무예가 뛰어나 그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연하는 적국에서 보낸 첩자였으며 우영군을 제거하여 궁중의 경비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영군은 그 일 이후로 운초에게 더욱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하 사건 이후 궁중에는 더욱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는 궁 안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라 명하셨고 수상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상궁 윤씨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 쉰에 가까운 궁중의 고참 상궁으로 궁중 약방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실한 궁중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노론파의 첩자였습니다. 윤 씨는 본래 궁중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노론파의 한 대신에게 발탁되어 궁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은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는데 그것은 궁중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할 때 왕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매우 똑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궁중 약방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약재를 조금씩 바꿔치기 하여 임금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임금께서 드시는 보약에
독성이 있는 약재를 아주 조금씩 섞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죽을 정도의 독은 아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독이었습니다. 연화 사건이 터진 후 윤 씨는 자신도 의심받을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몇 명의 첩자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도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운초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고자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발각될 운명인지 아니면 계속 안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윤 씨는 평소와 달리 궁중에서 나와 변복을 한 채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부인의 모습으로 차려입고 얼굴에는 너울을 써서 정체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운초 앞에 나타나자 운초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패를 뽑지 마시오. 운초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윤 씨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운초가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것이옵니까? 윤 씨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패를 지니고 있사옵니다. 아니, 패가 그대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겠군요. 운초는 윤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대 입술 아래로 붉은 사슬이 걸려 있구려. 그것은 죽음의 사슬이옵니다. 운초의 말에 윤 씨의 얼굴은 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킨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독을 다루어 왔군요. 그 독이 이제 그대 자신을 향하고 있사옵니다. 운초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윤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대는 곧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망길에서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윤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지만 운초의 말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자신의 방에서 모든 증거물들을 태우고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운초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며칠 후 궁중에서는 윤 씨의 음모가 모두 밝혀졌고 그녀를 체포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한 주막에서 자신이 만든 도구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운초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내다보는 그의 예지력은 정말로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윤 씨 사건이 해결된 후 마침내 임금께서 직접 운초를 만나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양반의 모습으로 변복하신 채 장터를 찾아가셨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동안 운초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졌고 특히 자신의 목숨까지 구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능력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운초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은근히 퍼져서였는데 물론 사람들은 변복하신 임금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임금께서는 평범한 선비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회색 도포에 검은 갓을 쓰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기품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다스려온 임금의 위엄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 운초 앞에 다가가시자 운초는 다른 때와 달리 깎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변복을 하셨지만 임금의 범상치 않은 위엄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관상가님, 소인의 운명을 점쳐주시옵소서. 임금께서는 일부러 평범한 선비의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저절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패 하나를 고르시오. 운초의 말에 임금께서는 신중하게 패들을 살펴보셨습니다. 5개의 패가 모두 의미심장해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복이라 새겨진 패에 눈이 가셨습니다. 임금께서 그 패를 집어드시는 순간 운초는 갑자기 땅에 엎드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천하의 어버이시여, 소인이 감히 성상의 앞에서 이런 무례를 범하였사옵니다. 운초의 말에 임금께서는 놀라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정체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경은 어찌 짐을 알아보았느냐? 임금께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본래의 말투로 물으셨습니다. 성상께서는 비록 용포를 벗으셨으나 그 몸에서 나오는 용기를 어찌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이 복패를 고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옵니다. 성상께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패를 정하고 계셨습니다. 임금께서는 운초의 말에 더욱 놀라셨습니다. 정말로 그는 마음속으로 복패를 고르려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경의 능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 임금께서는 운초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운초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임금의 손을 잡고 손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상, 이 손금을 보니 참으로 기이하옵니다. 이 손금에는 온 천하의 운명이 담겨 있사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위험도 함께 보입니다. 무슨 위험이 있다는 것이냐? 임금께서는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성상, 복과 재앙은 한 끗 차이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복을 너무 탐하지 마시고 오직 진실만을 지키소서. 그리고 붉은 노끈을 찬 자를 멀리하시옵소서. 그 자는 성상께 독을 올리려 할 것이옵니다. 임금께서는 운초의 말을 깊이 새기셨습니다. 비록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지금까지 그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을 보면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궁중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임금께 차를 올리던 내시 중 하나가 붉은 노끈을 찬 채로 독이 든 차를 올리려다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그 내시는 김충이라 불리는 자로 오랫동안 임금을 모셔온 믿음직한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역시 윤 씨와 연결된 또 다른 첩자였습니다. 다행히 임금께서는 운초의 경고를 기억하고 계셔서 미리 조심하고 계셨기에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운초의 응공에 크게 감사하시며 상을 내리려 하셨지만 운초는 모든 것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소인은 다만 하늘의 뜻을 전할 뿐이옵니다. 성상께서 무사하신 것이 곧 소인의 상이옵니다. 임금을 구한 일 이후 운초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의 점괘를 받고자 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사신을 보내 그를 만나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한양의 거리에는 운초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신선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터에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운초를 보기 위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들 중 일부는 며칠씩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초는 여전히 하루에 딱 10명의 손님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부터 운초는 더 이상 장터에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기다려보았습니다. 혹시 몸이 좋지 않아서 쉬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운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임금을 구한 일로 인해 정치적인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운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몹시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느티나무 아래에는 오직 그의 낡은 돗자리만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돗자리는 주인을 잃고 혼자 남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 돗자리 한쪽 구석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는 바람에 날려 돗자리 밑에 끼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운초의 글씨로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패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니라. 욕망은 거울 속에 피고 진실은 눈먼 자에게 보이느니라. 사람들이여, 패를 고르지 말고 마음을 고르시오. 그 종이 밑에는 또 다른 글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마음가짐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진정한 점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르게 사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는 운초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러 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운초가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을 구하고 궁중의 음모를 막은 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운초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예언과 조언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양과 도지는 그 후에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도지는 소양의 국밥집을 도와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몇 달 후에는 두 사람이 혼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국밥집은 점점 번창하여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홍 씨는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욕망을 절제하며 착한 일을 많이 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복을 추구했습니다. 나중에는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우영구는 더욱 충성스럽게 임금을 모셨습니다. 그는 운초의 경고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경계심을 잃지 않으며 임금을 호위했습니다. 그 후 그는 대장군으로 승진하여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운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셨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믿되 경계심을 잃지 않으셨고 항상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치세는 후세의 성군의 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조선의 어느 장터에서 신비로운 관상가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리곤 합니다. 혹시 그것이 운초일까요? 아니면 그와 같은 또 다른 이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운초가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운초가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환생하여 세상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원으로, 때로는 스님으로, 때로는 평범한 농부로 나타나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진정한 점괘는 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운초가 남긴 그 마지막 글귀처럼 말이지요. 패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니라. 욕망은 거울 속에 피고 진실은 눈먼 자에게 보이느니라. 이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운초의 이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곤 합니다. 결국 운명이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과 결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운초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은 그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성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양 남문 장터의 느티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운초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운초를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패를 고르고 있는가? 욕망의 패인가 아니면 진실의 패인가? 이것이 바로 5개의 패를 가진 신비로운 관상가 운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되었고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운초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란 다름 아닌 진정한 운명의 주인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도 운초의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패를 고르지 말고 마음을 고르시오. 욕망보다는 진실을, 탐욕보다는 사랑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하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이옵니다. 그렇게 운초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진실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운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운명의 패를 쥔 여인 그리고 바람 같은 관상가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